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미준입니다. 6월 21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즐거운 금요일이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 주에는 제가 수요일 날 방송을 하루 쉬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요일이 너무나 빨리 찾아오더라고요. 이렇게 짧은 한 주는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좋으면 수요일 날 매주 쉬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잠깐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증시 뉴스라는 게 시의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방송을 함께 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매일매일 방송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또 제가 진행하고 있는 미주온 채널의 발전을 위해서도 매일매일 방송이 나가는 게 채널의 발전에 그리고 성장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은 힘들더라도요, 매일매일 짧게라도 방송을 보내드리면서 매일 함께 할 수 있는 방송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댓글창을 보니까요, 유사한 메시지가 여러 개 올라와 있더라고요.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메시지는 S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께서 남겨주신 댓글이고요. 34분 16초부터 오디오랑 영상이랑 싱크가 안 맞네요 라는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최근에 미준 영상의 편집을 제가 직접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경통으로 좀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팔이 많이 아파서 저에게는 인생의 파트너가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제 와이프가 저를 대신해서 편집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는 바로 옆에 앉아서 같이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둘이 함께 하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이 어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처음에 비해서는 속도도 많이 늘었고요. 조금씩 편집의 퀄리티도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제 와이프가 가진 또 다른 탤런트를 발견한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쁜 마음이고요. 앞으로는 조금씩 깔끔한 편집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6월 21일 준비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어제 목요일에 미국 증시 시황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P 500 맵을 보시면요. 최근에 우리가 접해왔던 S&P 500 맵과는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기세가 좋았던 테크주들이 많이 빠졌고요. 반면에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이지 못했던 나머지 섹터들이 힘을 냈죠. 따라서 전반적으로 시장은 상승 추세를 보였는데요. 메가테크 기업들 위주로 좋지 않은 추세를 보이는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어제 제가 방송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동안 폭락장이 올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주가가 급격히 올라간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RSI 지수가 70을 훌쩍 뛰어넘는다. 따라서 기술적인 조정이 찾아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한 현상이 어제 바로 발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이 가장 좋았던 엔비디아가 3.54% 빠졌고요. 브로드컴이 3.77%, 퀄컴이 마이너스 5.12%,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6.04% 빠졌습니다. 애플 역시도 2% 넘게 하락을 했고요. 따라서 S&P 500 맵을 보면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사항은 뭐냐면요. 최근에 주가의 수익률이 가장 도드라졌던 종목에서 투자 자금이 빠져나갔다. 그 얘기는 이익 실현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돈으로 나머지 떨어진 종목들을 매수한 종목들이 많이 보인다. 따라서 자금이 조금 이동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어제 미국 증시가 보여준 움직임은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건강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간 종목에서 투자 자금이 일부 빠져나와서 오르지 못했던 종목으로 이동했다. 따라서 미국 증시 전반적으로는 상승세가 이어졌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마켓 폭이 굉장히 좁아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제 드디어 50을 넘어섰습니다. 따라서 S&P 500을 구성하는 500대 기업 중에 50% 이상의 추세가 좋은 쪽으로 전환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3대 지수의 움직임을 보시면요. 다우존스가 오래간만에 0.77% 긍정적인 방향으로 상승을 했고요. S&P 500은 0.25% 떨어졌습니다. 앞에서 보신 것처럼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이죠. 나스닥 역시도 0.79% 급락하는 추세를 만들어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종목의 수보다는 일부 종목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다음에는 어제 나스닥의 하락 추세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상승한 종목의 이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위쪽에 AMD가 나오는데요. 오래간만에 4.62% 긍정적인 추세를 만들어냈고요. CRM이 플러스 4.31, 주미 플러스 3.74, 앱티브 플러스 3.72, 누홀딩즈 플러스 3.34, 페이콘 플러스 2.98, 블룸에너지 플러스 2.64,
다큐사인 플러스 2.41, 마지막으로 로쿠의 주가가 2.17% 올라가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앞에서 제가 언급드린 것처럼 어제 증시에서는요, 주가 흐름이 가장 좋았던 종목에서 투자 자금이 일부 빠져나와서 주가가 그동안 많이 떨어진 종목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따라서 어제 증시에서 가장 좋은 상승 추세를 만들어낸 종목들은요, 최근에 모멘텀이 가장 약화됐던 주가가 많이 떨어진 종목에 집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에는 어제 주가가 가장 많이 떨어진 성장주 이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DJT가 연일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역시도 14.56% 추가적으로 급락을 했습니다. 버진 갤럭틱도 마찬가지죠. 어제 12.54% 추가적으로 폭락했고요. 인페이지 에너지 마이너스 8.77, wolfspeed 마이너스 8.62, 암홀딩즈 마이너스 7.67, 솔라 H 마이너스 7.45, 리비안 마이너스 6.26, 오픈도어 마이너스 6.09,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마이너스 6.03, 앨범알 마이너스 5.78, 아이온큐가 5.69% 떨어지면서 가장 좋지 않은 추세를 만들어낸 종목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준 탑12의 성적입니다. 어제는 12종목 중에 한 종목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떨어졌는데요.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지 않았던 아마존이 1.80% 상승을 했고요. 우버가 마이너스 0.04, 마이크로소프트가 마이너스 0.14, SMCI 마이너스 0.26, 펄솔라 마이너스 0.88, 팔란티어 마이너스 1.01, 비트코인이 64,280까지 떨어졌고요. TSMC가 마이너스 2.40, 엔비디아 마이너스 3.54, 인피니엄 마이너스 4.10, 벌티폴딩즈 마이너스 5.09, 마지막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6.03% 떨어지면서 가장 좋지 않은 주가의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을 맞이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기사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미국 증시 움직임을 살펴봤더니요, 주가가 최근에 가장 많이 올라간 종목이 어제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시장에는 단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최근에 주가가 급등했기 때문에 수익 실현하는 것이 당연하죠. 왜냐하면 일주일 아니면 한 달만 보고 투자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이 굉장히 좋은 매도의 기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 같은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약간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잖아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에 수익률이 막 200%, 300%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수익 실현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떨어질 것 같고요. 폭락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 조금이라도 수익 실현을 해야겠다, 이러한 물량이 한꺼번에 몰려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살펴볼 내용은요, 여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동전 던지기와 주식 투자에 똑같이 적용되는 도박꾼의 오류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재미있게 읽어보시죠. 2024년 하반기에 미국 주식시장이 상승할 확률은 68%라고 합니다. 어떤 근거가 있는지 한번 봐야겠죠. 이는 1896년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만들어진 이후에 128년을 기준으로 한 통계라고 합니다. 전체 128년 중에요, 87년은 다우지수가 하반기에 상승을 했습니다. 따라서 87 나누기 128 하면 68%의 확률이 나온다, 이렇게 지금 역사적인 통계를 알려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궁금해할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 평균은 그렇지만 올해처럼 상반기에 주식시장이 급격히 상승했거나 아니면 인플레이션이 지금 하락 추세에 있잖아요. 이럴 때는 하반기에 상승할 확률이 오히려 낮아지거나 아니면 높아지지 않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대답은요, 아니요가 정답이라고 합니다. 자, 따라서 굉장히 의아하죠. 우리가 생각하기로는요, 전반기에 주식시장이 너무나 많이 올라갔으니까 오히려 떨어질 확률이 있기도 하고요. 아니면 지금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추락 추세에 있잖아요. 따라서 하반기에 오히려 더 좋은 추세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역사는 얘기한다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95%를 통계적인 신뢰 수준이라고 했을 때 주식시장의 하반기 상승 확률이 68%보다 낮거나 높았던 객관적으로 정의된 연도의 하위 집합을 찾을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자,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보통 통계적인 수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오차의 범위가 5%를 넘어서는 안 되겠죠. 따라서 95% 정도의 통계적인 신뢰 수준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지금 68% 올라간 게 과거의 평균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걸 평균을 여러 가지 하위 집합으로 나누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고 저런 경우에는 어떻는지 계속해서 통계를 한번 살펴봤더니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조금 더 자세한 얘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첨부된 아래의 차트에 설명이 되어 있고요. 하위 집합을 정의하는 데 사용된 요건에 관계없이 하반기 상승 확률이 68%에 매우 가깝다는 것을 우리가 직접 확인을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하위 집합의 요건은요,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조건과 일치하기 때문에 선택이 됐다라고 하고요. 이들 중에 어느 하나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는 것은요, 결국 올해 하반기 확률의 가장 좋은 추정치는 전체 샘플에서 나온 68%다. 이렇게 지금 의미를 부여해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차트에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죠. 자, 1897년부터 지금까지 다우존스의 상승 확률은 전체적으로 68%였잖아요. 자, 그런데 이거를 세부하게 나눠본 거죠. 가장 첫 번째 있는 건 뭐냐면요, 인플레이션이 12개월 전,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낮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을 때 상승 확률을 살펴보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68%죠. 별다른 차이가 없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 보시면 10년 일드니까 10년 국채 금리죠. 10년 국채 금리가 12개월 전에 비해서 오히려 높아졌을 때 봐서도요, 68%에서 떨어지긴 했지만 오차의 범위 안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DJIA 다우지수죠. 다우지수가 first half니까요. 전반기에 상승했을 경우에는 하반기에 올라갈 확률을 보면요, 68%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하지만 이거 역시도 오차의 범위 내에 해당한다. 따라서 별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일렉션 이어가 나옵니다. 올해 11월 달에 미국의 대선이 있잖아요. 대선이 있는 해에는 상승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80%를 넘어가죠. 하지만 이 역시도 68%에서 많이 벌어지는 않는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굉장히 흥미진진한데요. 첫 번째는 P 레이시오입니다. 지금 현재 시장의 밸류에이션이 너무나 높아져 있다. 이렇게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는 전문가가 많잖아요. 자, 그런데 과거 미국 증시의 역사를 보면요, P 레이시오가 중간치보다 올라가 있다고 해서 68%에서 그 확률이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CAPE는 뭐냐면요, 우리가 보통 쉴러 PER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서 다시 한번 PE 레이쇼를 내는 거죠. 자, 그렇게 해도 지금 현재 68%에서 그닥 떨어지지 않습니다. 한 67% 정도 되는 거죠. 올라간 확률은 거의 변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PEB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장부상 가치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경우에도 지금 68%에서 오히려 1% 정도 높아 보이죠. 따라서 한 69에서 70% 정도의 확률을 가지고 미국 증시는 상승을 해왔고요. 현재 미국 증시에서는요, 디비던드 일드가 조금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평균치보다 그렇다는 거죠. 따라서 중간치보다 배당률이 떨어져 있을 경우에도 68%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한 가지만 더 보죠. PS 레이시오입니다. 우리가 보통 매출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시가총액과 비교하는 거잖아요. PSR이 평균보다 많이 높아졌을 때도요, 결국은 미국 증시는 오히려 더 68%보다 높은 확률을 가지고 올라갔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하위 집합도 평균의 68%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경우 아니면 많이 올라가는 경우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거죠. 이러한 결과는 주식시장이 매우 효율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결과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러한 효율성의 특징은 시장이 예상되는 미래 수익률을 기준으로 수준을 결정하고 과거를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요, 과거는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요, 지금부터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어닝 실적, 이게 향상할 것인가, 기대치를 넘어설 것인가,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가요, 멀티플이 향상할 수 있는 상태인가, 아니면 오히려 감소하는 시기가, 요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과거를 볼 필요가 없이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어떠한 멀티플, 어떠한 실적이 보고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라. 이렇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발견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요, 도박꾼의 오류라고 알려진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오류는요, 동전 던지기를 할 때 가장 쉽게 발견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앞면이 여러 번 연속으로 나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다음번에는 뒷면이 나올 확률이 평균 이상이다. 이렇게 믿는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10번을 던졌어요. 근데 10번 던졌는데 9번이 앞면이 나오면요, 10번째는 뒷면이 나올 확률이 높다. 이렇게 가정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요, 이전 결과와는 전혀 무관하다. 왜냐하면 50%로 동일하잖아요. 앞에 9번 던졌을 때 모두 앞면이 나왔다고 해서 10번째 우리가 동전을 던졌을 때 50%의 확률이 변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지금까지 과거에 주식시장이 폭락을 했건 아니면 급등을 했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부터 주가를 결정하는 것은 다가오는 미래의 실적이 어떨 것인가, 그리고 지금 경제 상황, 배경을 봤을 때 멀티플이 확장할
성장할 수 있는가 아니면 멀티플이 줄어들 것인가 이것만이 중요하다라고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은 무엇일까요? 2024년 하반기에 주식시장이 상승할 확률은 3번 중에 2번이다. 좋은 소식이지만 이 좋은 소식은요, 올해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식시장의 상승 편향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고요, 우리가 모멘텀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모멘텀 투자도 어떻게 보면요, 이러한 동전 던지기 그리고 주식 투자에 똑같이 적용되는 도박꾼의 오류랑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보통 주가가 많이 올라간 종목을 자꾸만 팔고요, 주가가 떨어진 종목을 매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거는 도박꾼의 오류라는 거죠. 왜냐면 지금 우리가 매수하는 종목은요,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어닝이 향상할 것인가, 멀티플이 올라갈 것인가, 이것만 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자, 따라서 모멘텀이 좋은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 주가가 많이 올라간 종목은요, 최근에 긍정적인 뉴스가 많이 발견됐기 때문에 모멘텀이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주가가 최근에 많이 떨어진 종목은요, 좋지 않은 그런 악재가 많이 겹쳤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 겁니다. 그 얘기는요, 가까운 미래에도 주가가 많이 올라간 종목에 좋은 소식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잖아요. 아무래도 기업이 좋은 소식이 많이 생겼다는 것은 앞으로도 좋은 소식이 추가적으로 발생될 확률이 높다고 보는 것이 굉장히 상식적이죠. 그리고 떨어진 종목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주가가 많이 떨어진 이유는 최근에 악재가 많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악재가 계속해서 겹쳤다는 이야기는 앞으로 다가오는 단기적인 미래에도 좋지 않은 소식이 계속해서 보고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따라서 모멘텀이 좋은 종목에 투자하는 것은요, 이러한 시장 효율성을 봤을 때도, 따라서 도박꾼의 오류를 피하는 것에 생각했을 때도 굉장히 합리적인 투자의 방법이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엔비디아 관련된 소식인데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도박꾼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도박꾼의 오류를 범하는 투자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줍줍 기회가 찾아올 수 있는 거죠. 엔비디아의 풋 옵션 베팅이 급증했다라는 소식인데요. 그렇게 되면 엔비디아의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죠. 어떤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가 최고점에서 6% 이상 급락하면서 기록적인 새 만여의 날 만기를 앞두고 목요일 엔비디아 주식과 관련된 약세 옵션 거래가 급증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 얘기는요, 풋 옵션이 급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다시 한번 옵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풋 옵션은요, 보유자에게 향후 고정된 가격에 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가격이 행사가를 이제 영어로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라고 부르는데요. 이 수준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투자자는 시장 가격으로 주식을 매수하고요, 그러면서 풋옵션 가격으로 매도를 할 수 있는 이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그 차익을 이익으로 실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따라서 어제 설명드렸던 콜옵션하고는 반대잖아요. 콜옵션은 우리가 주식을 매수해서 시장 가격으로 매도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사는 것은 콜옵션이고요, 이 풋옵션이라는 것은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추가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죠. 팩스셋 데이터에 따르면요, 금요일에 행사가 스트라이크 프라이스가 135달러와 130달러로 만기되는 풋옵션 거래량은요, 각각 36만 5천 계약 그리고 25만 계약으로 가장 커다란 증개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풋옵션의 인기가 굉장히 급등하고 있다. 그리고 그 스트라이크 가격은요, 135달러 그리고 130달러라는 거죠. 이 얘기는 지금 엔비디아의 주가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나중에 135달러 그리고 130달러로 엔비디아의 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를 사고 있다. 따라서 이 이하로 주가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투자자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거래량의 급증으로 인해서 엔비디아 풋옵션의 콜옵션 대비 거래 비율은요, 0.70으로 화요일에 0.58에 비해서 급등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건 뭐냐면요, 풋옵션하고 콜옵션 어떤 게 더 많은지 대비를 해보는 건데요. 지금 풋옵션이 앞에 나와 있고 콜옵션이 뒤에 있잖아요. 그 얘기는 콜옵션을 산 사람이 100명이면 풋옵션을 산 사람은 70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화요일만 해도 콜옵션을 산 사람이 100명이면 풋옵션은 58명에 불과했죠. 따라서 풋옵션의 인기가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요, 콜옵션의 인기가 더 많은 거죠. 왜냐하면 1.0 이상으로 올라가야 풋옵션이 더 인기가 많은 거잖아요. 따라서 엔비디아의 상승에 투자하는 사람이 하락에 투자하는 사람보다는 더 많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위기가 냉각되고 있다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가 목요일 오전에 14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2024년 처음으로 200일 이동 평균선의 2배 이상에서 잠시 거래가 되는 기술적 측면에서 굉장히 주목할 만한 변동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140달러인데 140달러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200일 이평선은 70달러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따라서 200일 이평선보다 너무나 단기간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는 거죠. 다우존스 마켓 데이터에 따르면요, 역사적으로 이러한 현상이 발견되고 나서 엔비디아의 주가는 한 달 이후에 보면 62.3%의 확률로 상승한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나치게 주가가 빨리 올라갔어도 한 달을 기다리면 62.3%의 확률로 주가는 추가적으로 올라가 있다, 이러한 통계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비슷한 이정표가 일시적인 약세를 예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200일 이평선 주가보다 2배 이상 실제 주가가 올라간 경우에는요, 단기적으로는 약세가 발견되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기술 전략가들은 또한 목요일에 엔비디아 주가 차트를 살펴보면요, 약세 휩쓸기, 영어로는 bearish engulfing이라고 알려진 약세 패턴이 나타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 패턴은요, 아래 차트에서 볼 수 있듯이 일련의 작은 녹색 캔들 위에 커다란 빨간 가격 캔들이 따라갈 때 발생을 한다라고 하고요. 자, 바로 이 차트인데요. 여기 보시면 최근에 녹색 차트가 쭉 나오죠. 따라서 녹색이라는 것은 주가가 올라간 거잖아요. 조금씩 엔비디아의 주가가 계속 상승을 했죠. 그러다가 굉장히 커다란 봉 하나가 나타났는데 빨간색으로 바뀌었죠. 이게 좋지 않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비슷한 현상이 한번 발생됐었는데요. 그 시기를 따라가 보니까 올 3월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3월 달에 잠깐 주가가 주춤하고 주가가 떨어진 적이 있잖아요. 그때도 비슷한 현상이 발견이 되고 주가가 떨어졌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반등을 한 것이 엔비디아의 주가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지금은 기술적인 분석을 했을 때도 약세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엔비디아 이러한 주가 반전은, 주가 하락은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6월의 세 번째 금요일 트리플 위칭 옵션 만기를 앞두고 나왔다라고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트리플 위칭은 새 마녀의 날이잖아요. 자, 그렇지 않아도 새 마녀의 날에는 변동성이 극심하죠. 그런데 지금 현재 엔비디아가 굉장히 좋지 않은 시기에 하락 추세가 발견된다. 그 얘기는요, 굉장히 많은 폭으로 주가가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요, 많이 떨어지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유는요, 엔비디아 주가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투자자가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향후 다가오는 6개월, 12개월 굉장히 좋은 어닝의 실적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엔비디아의 미래가 밝다는 것을 알고 있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주가가 많이 떨어지게 되면요, 바로 매수 물량이 몰릴 가능성이 높죠.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바쁜 섹션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요일에는요, 또 다른 변동성을 추가하는 촉매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틀 전에 방송에서 전달해 드렸는데요. 3일 전이죠. 스파이더 ETF XLK가 있잖아요. 그 테크주를 추종하는 이러한 ETF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약 100억 달러 상당의 엔비디아 주식을 매수해야 되고요. 그리고 110억 달러의 애플 주식을 매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오늘 리밸런싱을 하는 이 ETF가 있는데, 이 ETF가 엔비디아 주식을 많이 사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엔비디아 주식은 잠깐 흔들릴 수 있어도 폭락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예상이 가능합니다. 다음에는 오래간만에 팔란티어 관련된 긍정적인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팔란티어의 파트너십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우주에까지 진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스타랩 스페이스라는 기업과 파트너십을 결성한다라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전달됐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죠. 팔란티어는 스타랩 상용 우주 정거장을 위한 전사적 소프트웨어 데이터 관리 솔루션의 독점 공급업체로 선정이 됐습니다. 스타랩 스페이스라는 기업은요, 보야저 스페이스, 에어버스, 미쓰비시 코퍼레이션, 그리고 MDA 스페이스가 참여하는 미국 주도의 글로벌 합작 투자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스타랩 스페이스와 팔란티어는요, 디지털 트윈과 AI 기술을 통한 데이터 모델링을 활용해서 기업 전반에서 스타랩의 운영을 강화할 것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디지털 트윈은 뭐냐면요, 디지털 세계, 즉 가상현실을 얘기하는 거고요. 가상현실 내에 트윈을 만든다. 트윈은 쌍둥이를 얘기하잖아요. 따라서 현실에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을 가상세계에 만들어서요,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는 시험이라든지 아니면 쉽게 실행을 해볼 수 없는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스타랩의 상용 우주 정거장도 마찬가지겠죠. 따라서 실제 생활에서 우리가 여러 번에 걸쳐서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 없는 것을요, 가상현실에서 똑같은 투인을 만들어서 실행을 해보고요, 확률적으로 계속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리면 나중에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발견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실제에 적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트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팔란티어가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스타랩 디지털 트윈은요, 자원의 할당이라든지 임무 계획, 전반적인 시스템 성능을 최적화해서 운용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요. 스타랩 승무원의 기내 운영을 간소화할 것이다.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스타랩은 팔란티어의 기술을 사용해서 잠재적인 문제를 식별하고요, 유지 보수를 예측하면서 핵심 구성 요소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운영 전반에 걸쳐서 여러 가지에서 비용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생산성을 증대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또한 지상 예측 프로세싱은요, 미세 중력 환경을 모델링하고 발사 전에 분석을 완료해서 우주선 내 연구를 최적화할 수 있다. 뭐 디지털 트윈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겠죠. 자, 팔란티어의 첨단 AI 기술은요, 우주 정거장의 관리 및 운영 방식을 혁신할 것이다 라고 스타랩 스페이스의 CEO가 얘기를 했고요. 또한 데이터 분석 및 예측 모델링 분야에서 팔란티어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은 합작사 전체에 걸쳐서 혁신과 효율성을 촉진할 것이다 라고 극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팔란티어의 비즈니스 모델이 점점 더 확장되고 있다. 이제는 다양한 섹터, 다양한 산업 분야에 진출을 하면서 점점 더 시장의 크기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에는 아마존이 등장하는데요. 이 기사는 사실 아마존 뉴스를 가장한 엔비디아 뉴스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TSMC 뉴스 혹은 슈퍼마이크로라든지 벌티브 홀딩즈 뉴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읽어보시죠. 세계 최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그리고 데이터 스토리지 제공업체인 아마존닷컴은요, 전 세계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확장에 따라서 독일의 클라우드 인프라와 물류 네트워크에 무려 100억 유로를 추가적으로 투자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100억 유로면요, 지금 달러로 107억 달러로 나와 있잖아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국 돈으로는요, 거의 15조 원입니다. 따라서 엄청나게 천문학적인 금액이 지금 이러한 물류 그리고 인프라에 투자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회사는 수요일 성명에서 2026년까지 프랑크푸르트 지역에 AWS 클라우드 컴퓨팅 비즈니스를 위한 클라우드 인프라를 구축하고요, 유지하기 위해서 88억 유로를 투자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따라서 100억 유로 중에 지금 88억 유로는 클라우드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88억 유로면요, 한국 돈으로 13조 원에서 14조 원 정도 됩니다. 따라서 역시 엄청난 금액이 지금 투자될 계획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 약속은 2040년까지 78억 유로를 투자해서 독일에서 국제적 차원의 클라우드 사업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에 추가된 것이다. 따라서 88억이 전부가 아니고요, 78억 유로 더하기 88억 유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거의 30조 원 가까운 돈이 지금 독일 한 지역에만 들어간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읽어봐야겠죠. 이러한 발표는요, 아마존의 CEO인 앤디 제시가 독일 총리 올라프 숄츠를 직접 만나면서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은요, 아마존은 올해 전 세계에서 비슷한 투자 약속을 여러 차례 한 바가 있다. 따라서 독일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한 달 전에는요, 2033년까지 스페인에 무려 157억 유로, 그리고 프랑스 인프라 컴퓨팅에는요, 12억 유로를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멕시코,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지금 전 세계적으로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과 이러한 프로젝트를 만드는 국가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AWS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의 붐으로 인해서 나타난 컴퓨팅 수요 증가를 충족하기 위해서 데이터 처리 그리고 저장 용량을 늘리기 위한 업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글로벌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구글 같은 경쟁 업체와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AWS뿐만 아니라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구글도 비슷한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정보가 더 나오는데요. 유럽의 규제 당국은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회사들이 데이터를 유럽연합 내에 저장하도록 꾸준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전에는 서버를 유럽 밖에 두고 있었는데요. 그러면 안 된다. 이제는 개인정보 보호 그리고 보안 문제 때문에 유럽 내에 데이터 센터를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강요를 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아마존은요, 5월 달에 발표하기를 유럽연합 내부의 사람들만 통제할 수 있는 이런 유럽 주권 클라우드를 구축하기 위한 지출을 이미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마존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이 클라우드 인프라를 구축하는 기업은요, 미국 내 서버를 설치해놓고, 서버라는 것은 데이터 센터를 얘기하죠. 데이터 센터를 미국에 갖고 있어도 전 세계의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또 분석도 하고요. 또 여기에서 다시 새로운 데이터가 만들어지면 보내기도 하고 저장과 전송을 굉장히 쉽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러한 절차가 더 이상 용납되지 않고 있다. 여기 나와 있는 유럽 규제 당국이 얘기한 것처럼 전 세계 국가들은요, 이제 국가 내에 존재하는 데이터를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보안 문제를 빌미로 나의 데이터를 다른 나라와 공유하지 않겠다. 이러한 국가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따라서 너희들이 계속해서 비즈니스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가 안에 클라우드를 설치해라. 즉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서 이 안에 모든 정보를 저장해라.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이러한 추세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파스트리 그리고 클라우드폴리오라는 기업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두 기업은요, 같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CDN이라고 부르는 거죠. CDN은 뭐냐면요, 컨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의 약자입니다. 뭐 가령 예를 들어서 한국에 계신 시청자분들이 넷플릭스를 통해서 영화를 볼 때요, 이 영화를 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미국에 있는 클라우드, 즉 그 서버에서 자료를 전송해서 한국까지 도착해서 보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가면 갈수록 너무나 많은 데이터를 주고받다 보니까요, 지연이 되고 굉장히 코스트가 높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카피를 만들어 놓고 전 세계에 어떻게 보면요, 기점을 만드는 겁니다. CDN이라는 것을 설치해 놓고 데이터를 카피해 놓고요, 그 안에서 가까운 데서 보낸다.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이 바로 CDN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는 전 세계의 데이터 센터가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세계 곳곳에는요,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고 전송하기 위한 데이터 센터가 점점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얼마나 많은 GPU가 판매될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반도체가 생산될 것인지,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제가 볼 때는요, 이러한 클라우드 그리고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는요,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엔비디아, TSMC, 슈퍼마이크로, 벌티브 홀딩 이런 기업들에게는 엄청난 상승 효과가 있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는 미국 증시 전망입니다. 오늘 새 마녀의 날을 맞이해서 미국 증시의 변동성이 극심해질 가능성이 높고요. 또 어제부터는 이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오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오늘도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다가오는 주말 동안 좀 기분 좋게 즐거운 마음으로 주말을 맞이하시라고요. 긍정적인 뉴스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공포지수가 말하고 있는 향후 미국 증시 전망이요, 굉장히 긍정적이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어보시죠. 향후 30일 동안의 예상 변동성을 측정하는 옵션 파생 지수인 변동성 지수, 우리가 빅스라고 부르죠. 한국말로는 공포지수라고 부릅니다. 자, 이러한 공포지수는요, 목요일에 기술 관련 주식이 격렬한 2024년 랠리 속에서 마침내 숨을 고르면서 0.95% 상승한 13.28을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어제 주가가 떨어지면서 공포지수가 약간 상승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지금 과거 1년 동안의 공포지수의 움직임을 보시면요, 지금 현재 수준은 너무나 낮은 수준이다. 이 점을 우리가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LPL 파이낸셜의 수석 기술 분석가가 나옵니다. 아담 턴키스크라는 차트 전문가인데요. 2022년 약세장에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에 빅스가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변동성이 낮은 배경을 전환하면서 2020년 1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에 근접해 있고요. 장기 평균인 19.5보다는 훨씬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의 장기 평균 빅스 지수는요, 19.5, 거의 20에 가깝잖아요. 근데 지금은 12, 13 이런 수준에서 지금 계속해서 머물러 있죠. 따라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낮은 수준의 빅스 지수가 발견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하지만 이 전문가에 따르면요, 이러한 낮은 변동성은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면요, 역사적으로 빅스 지수는 1분기에 보통 정점을 찍고요, 그러면서 7월 초에 바닥을 찍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역사적인 통계가 7월 달이 보통 빅스 지수가 가장 낮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후 남은 여름 동안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9월 말이나 10월 초에 다시 정점을 찍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선거가 있는 해에는요, 정점이 더 뚜렷해지는 경향이 있고요, 11월 초 선거일 직전까지 늦춰지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얘기는요, 원래 9월에서 10월 정도의 빅스가 그 정점을 찍는데 올해는 조금 더 연장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제 중요한 것은요, 지금 현재 역사적으로 봤을 때 빅스 지수가 너무나 낮잖아요. 자, 그것은 주식시장에 어떠한 의미일까,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술 분석가는요, 변동성이 낮은 배경은 평균 이상의 주식 수익률을 뒷받침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변동성이 낮다는 얘기는요, 지금 현재 시장이 굉장히 고요하다, 그 얘기는요, 골디락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너무나 뜨겁거나 굉장히 차가운 상황이 아니다, 굉장히 적당한 온도를 보이고 있다, 이런 배경이죠. 그럴 때는요, 평균 이상의 주식 수익률이 나타난다, 역사적인 통계가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턴키스트는요, 위표에서 빅스 5분위수 그룹에 따른 주식시장 성과를 분석했는데요, 첫 번째 5분위수, 지금 Q1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요, 1990년대 초로 거슬러 올라가는 미국 증시 역사에서 전체 빅스 종가의 하위 20%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따라서 빅스가 가장 낮았던 20%만 따로 띄어서 Q1으로 지금 부르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주가 흐름을 봤더니요, 1개월 이후에는 1.7% 미국 증시가 상승을 했고요, 3개월 이후에는 4.7%, 6개월 이후에는 8.8%, 그리고 1년 이후에는요 13.6% 상승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빅스 지수가 떨어졌을 때는요, 다른 경우보다 빅스 지수가 높았을 때보다 미국 증시의 상승 추세가 더 도드라졌다는 것을 우리가 간단히 이번 도표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빅스 지수가 이 첫 번째 5분위수 그룹 내에 있는 13.21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는요, 향후 S&P 500의 평균 수익률은 6개월 이후에 8.8%, 12개월 이후에는 무려 13.6%를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역사가 반복된다면 앞으로 6개월 그리고 1년 동안 좋은 수익률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참고로요, 지난주에 빅스 지수는 12 이하까지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는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낮은 수준의 빅스 지수가 발견되는 거고요.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미국 증시가 좋은 추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6월 21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에도 미주은과 함께 건전하고 건강한 미국 주식 투자 진행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방송이 여러분들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요, 소중한 댓글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미주은 올인원 멤버십 아직까지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은요, 한 번쯤 가입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근 들어서는 제가 방송에서 5가지의 기사를 선별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있잖아요. 미주은 멤버십 오시면 적어도 하루에 10개에서 20개 이상의 기사를 접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증시에서 중요한 최신의 뉴스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빨리 받아보실 수 있는 혜택을 즐기실 수가 있거든요. 자, 미주은과 함께 건강하고 성공적인 투자 계속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여러분들 투자 활동에 도움될 수 있는 다양한 정보 모아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를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